어서 오세요. 금빛처럼 귀한 옛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금야담입니다. 어릴 적 할머니 무릎을 베고 듣던 그 시절의 정겨운 향수를 정성껏 담았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정을 나누어 주세요. 그럼 오늘의 귀한 이야기 주머니를 지금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조선 순조 연간 황해도 연안 그 고을에 서시종가가 하나 있었으니 가문은 오래되었으되 형편은 기울어가는 집안이었습니다. 종가의 늙은 안주인 홍시마님. 평생을 제사와 법도를 지켜온 엄한 분이었죠. 문제는 장손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 윤씨가 시집 온 지 5해. 아이를 3번이나 가졌으나 3번 다 유산하였습니다. 고을 사람들 입은 매서웠습니다. 그 집은 대가 끊기겠어. 며느리 팔자가 사납다더라. 그 말이 홍시마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홍시마님이 갑자기 아들 서윤목을 불렀습니다. 얘야, 오늘 5일장에 가거라. 무엇을 사오라 하십니까, 어머님? 홍시마님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뚱뚱한 처자 하나가 나와 있을 것이다. 그 아이를 사오너라. 아들은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님, 이미 며느리가 있사옵니다. 안다. 그럼 종으로 들이시렵니까? 홍시마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수양딸로 드릴 것이다. 수양딸이라니. 집안이 기울어가는 마당에 밥 한 그릇 더 들어갈 입을 드리라니. 아들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하필 그 아이이옵니까? 홍시마님이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머물던 집마다 아이를 잃었다더라. 순간 공기가 멎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예? 복이 많은 아이가 아니라 복이 엇갈린 아이라 하더구나. 장터에 떠도는 기이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 처자 이름은 분이. 덩치는 크고 얼굴도 수려하지 않았으나 이상하게도 분이가 머물렀던 집에서는 임신하던 여인들이 아이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우연이라 하기엔 3집 연속. 그래서서 붙은 별명이 있었죠. 복을 뒤트는 아이.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값도 없이 장터에 내놓은 것입니다. 홍시마님은 그 소문을 들은 뒤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잃을 때마다 사람들은 윤씨를 탓했습니다. 몸이 약하다. 팔자가 사납다. 홍시마님은 그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 복이 엇갈린 아이라면 그 아이를 내 곁에 두겠다. 세상 탓을 그 아이에게 돌리면 며느리는 살지 않겠느냐. 그것은 계산이었고 동시에 보호였습니다. 며느리를 지키기 위해 다른 아이 하나를 방패로 삼으려 한 것이죠. 그리하여 은수모냥. 며느리 윤씨는 놀라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님, 소녀 때문에 다른 아이를. 홍시마님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내 탓이 아니다. 세상 입을 막는 데는 희생이 필요한 법이다. 분이는 그 말의 뜻을 몰랐습니다. 그저 고개 숙이고 말했습니다. 소녀 시키는 대로 하겠사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분이가 집에 들어온 뒤 홍시마님은 매일 밤 며느리 방에 약을 다려보냈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약이다. 그 약을 마신 날이면 며느리는 속이 뒤틀리듯 아팠습니다. 홍시마님은 몰랐습니다. 그 약이 아이를 붙잡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을. 그녀는 그저 생각했습니다. 몸이 약하니 더 강한 약으로 잡아야 한다. 지키려는 마음이 조금씩 어긋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이는 그 냄새를 맡으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지 겨우 사흘째였으니까요. 분이가 서씨 집에 들어온 지 보름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묘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했으나 보이지 않는 긴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슬쩍슬쩍 대문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저 뚱녀 들어온 뒤로 또 소식 있나? 아이 또 잃으면 그의 탓으로 돌리겠지. 그 말이 분이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분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장작을 패고 우물을 길었습니다. 그날 밤도 홍시마님은 약을 다렸습니다. 약방에서 구해온 귀한 약재라며 며느리 윤시방으로 들여보냈죠. 몸이 차니 더 강한 약을 쓰겠다. 윤 씨는 두 손 모아 받았습니다. 어머님 은혜입니다.
그러나 약을 마신 뒤 윤 씨는 배를 움켜쥐고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분이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작은 마님, 괜찮으십니까? 괜찮다. 늘 이러다 지나간다. 분이는 약그릇을 가져가며 살짝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 순간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분이는 어릴 적 무당집에 팔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굿을 배운 것은 아니나 몸 약한 여인들 약다리는 일을 도왔습니다. 그때 배운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이를 붙잡는 약은 따뜻해야 하나 지나치게 열을 올리면 오히려 기운이 흩어진다. 홍씨 마님의 약은 열을 너무 세게 올리는 약이었습니다. 몸을 덮이려다 속을 태우는 약. 분이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 약재는 지키는 약이 아니옵니다. 그날 밤 분이는 마루 끝에서 홍씨 마님이 홀로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마님은 오래된 비단 보자기를 펼쳐들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베네저고리 하나, 홍씨 마님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쥐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때 더 일찍 약을 썼더라면 그녀의 첫 아이도 유산이었습니다. 20살 시집와 첫 아이를 피로 물든 치마 위에서 잃었습니다. 그날 시어머니가 했던 말, 몸이 약하니 약을 더 써야지. 그 말이 평생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믿고 있었습니다. 약을 더 세게 쓰면 아이를 지킬 수 있다고. 지키지 못한 죄책감이 며느리에게로 옮겨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홍씨 마님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들었던 그 말이 지금 며느리를 또 누르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윤 씨가 또다시 쓰러졌습니다. 의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운이 약합니다. 이 상태로는 또 아이를 지키기 어렵사옵니다. 홍씨 마님은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약을 더 쓰는 것이다. 그 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님, 약을 잠시 멈추시면 어떠합니까?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엇이라? 몸이 약한데 열을 더하면 기운이 흩어질 수 있사옵니다. 홍씨 마님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네가 감히 나를 가르치느냐? 이 집에 들어온 지 보름도 안 된 아이가 내 며느리 몸을 논하느냐? 분이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윤 씨는 조용히 분이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홍씨 마님은 약을 더 진하게 달였습니다. 이번엔 놓치지 않겠다. 그러나 며느리 방 문 밖에 분이가 서 있었습니다. 약 냄새가 어딘가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분이는 결심합니다. 이 집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복을 막는 방패가 아니라 진실을 막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그날 밤 바람이 거칠게 불었습니다. 며느리 윤 씨는 또다시 핏기를 잃은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배를 움켜쥔 채 숨이 가빠졌습니다. 어머님, 숨이 가쁩니다. 홍씨 마님은 떨리는 손으로 약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거라. 이 약만 넘기면 붓는다. 붙어야 한다. 그 약은 평소보다 더 진했습니다. 몸을 덮이겠다고, 기운을 붙들겠다고, 열을 더 올린 탕약이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분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안 됩니다. 순간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망발이냐? 마님, 그 약을 멈추셔야 합니다. 지금은 붙들 약이 아니라 놓아줄 약을 써야 합니다. 홍씨 마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네 나이 때 아이를 잃었다. 그 한마디에 방안 공기가 무너졌습니다. 홍씨 마님은 약그릇을 쥔 채 무너져 내리듯 말했습니다. 피가 흘렀다. 내가 아무것도 못했다. 그날 이후 나는 약을 믿었다. 더 세게, 더 뜨겁게, 더 강하게. 그래야 붙는다 생각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또 이르면 나는 버티지 못한다. 그 순간 윤 씨가 크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분이는 그 약그릇을 빼앗아 창밖으로 던졌습니다. 열이 너무 강하옵니다. 속이 이미 타고 있사옵니다. 지금은 불을 줄여야 하옵니다. 인연이 감히. 홍씨 마님이 분이를 밀쳤습니다. 분이는 마루에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 말했습니다. 마님, 소녀도 본 적이 있사옵니다. 열로 붙들다 놓친 아이들을. 몸은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쉬어야 붙사옵니다. 윤 씨의 숨이 점점 가빠졌습니다. 홍씨 마님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앞에 20살 자신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피 묻은 치마, 차갑게 식어가던 배. 내가 또 같은 짓을. 그녀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분이는 급히 찬물에 약재를 불어식히는 탕을 만들었습니다. 열을 내려주는 약초를 달여 윤 씨 입에 조금씩 적셨습니다. 숨 고르십시오. 천천히, 작은 마님. 시간이 흐르지 않는 듯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문을 두드렸고 방 안에서는 세 사람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한참 뒤 윤 씨의 숨이 조금씩 고르게 돌아왔습니다. 홍씨 마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또 아이를. 그녀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분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님은 해치려 하신 것이 아니옵니다. 지키려 하셨을 뿐이옵니다. 허나 그 지킴이 상처가 되었사옵니다. 홍씨 마님은 처음으로 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복을 막으려 드린 아이가 아니라 집안을 살리려 애쓰는 사람으로. 네가 나를 막았구나. 소녀는 그저 마님을 잃고 싶지 않았사옵니다. 그 밤 양냄새는 사라지고 비로소 방 안에는 조용한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일로 집안의 균열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리라는 것을. 그리고 마을의 소문은 더 거세게 몰아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물가에서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들었나? 서씨 종갓동녀가 약그릇을 엎었다더라. 그래서 며느리가 또 피를 쏟았다지? 역시 복을 뒤트는 아이라니까. 말은 살이 붙고 또 붙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그 아이 들어온 뒤로 집안이 더 어수선하다더라. 누군가는 속삭였습니다. 무당 흉내 내다 약을 망쳤다더라. 정오가 되기도 전에 이야기는 고을장터까지 번졌습니다. 그날 오후 포졸들이 서씨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윤목 댁이요? 무슨 일이옵니까? 뚱녀가 약을 어지럽혀 사람을 해쳤다는 말이 있소이다. 수령 나리께서 사실을 묻겠다 하셨소. 홍씨 마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윤 씨는 아직 자리에 누워 있었고 몸은 여전히 위태로웠습니다. 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녀가 나가겠사옵니다. 아니다. 홍씨 마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가겠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일었습니다. 저게 그 뚱녀구먼. 쫓겨날게야. 분이는 대문 안에 서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겁이 났습니다. 나는 또 버려지겠구나. 그때 홍씨 마님이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비녀를 단정히 꽂고 종가 안주인의 기세로 마루에 섰습니다. 무슨 일로 내 집 문을 두드리는가? 포졸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마님, 뚱녀가 약을 망쳐 며느리를 위태롭게 했다는 소문이. 홍씨 마님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 약은 내가 다렸다. 순간 웅성거림이 멎었습니다. 예? 그 아이는 약을 엎은 것이 아니라 내가 엎게 한 것이다. 포졸이 당황했습니다. 허나 소문에는. 소문은 바람이 만든다. 약은 내가 만들었고 내 며느리 몸을 해친 것도 내 판단이다. 마을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마님이 왜 저러시나? 홍씨 마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아이는 죄가 없다. 지키려 한 것은 나다. 그 죄도 나에게 있다. 분이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자신 대신 누군가가 앞에 서주는 순간이. 홍씨 마님은 스스로 관하로 갔습니다. 수령이 물었습니다. 어찌된 일이요? 홍씨 마님은 고개 숙였습니다. 소첩이 과하게 약을 썼사옵니다. 그 아이는 말렸을 뿐이옵니다. 그러면 왜 소문이 달리 퍼졌소? 홍씨 마님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약한 일을 탓하옵니다. 수령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는 지금 어떠하오? 숨은 붙어 있사옵니다. 수령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시오. 다만 소문은 오래 남을 것이오. 관아에서 돌아오는 길,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붙었습니다. 저 집 망했다. 뚱녀 때문에 화를 입었지. 그러나 홍씨 마님은 대문 앞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분이가 고개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마님 소녀 때문에
홍씨 마님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분이의 두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니다.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또 내 손으로 아이를 잃었을 것이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너를 방패로 들였다. 허나 네가 나를 막아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종간 주인이 뚱녀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그 순간 소문은 또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방 안에서 윤 씨의 숨이 다시 거칠어졌습니다. 의원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마님, 아직 고비가 남았사옵니다. 밤이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약이 아니라 결단의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길었습니다. 윤 씨의 숨은 다시 거칠어졌고 의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아이도 산모도 위험하옵니다. 방 안에는 숨죽인 울음만 맴돌았습니다. 홍씨 마님은 윤 씨 머리맡에 앉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얘야, 내가 잘못했다. 윤 씨는 힘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님, 소녀는 어머님을 원망한 적이 없사옵니다. 그 말에 홍씨 마님의 어깨가 무너졌습니다. 나는 지키려 했다. 또 잃기 싫었다. 그래서 더 세게 붙들었다. 허나 붙드는 것이 지키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녀의 눈물이 윤 씨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분이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님, 이제는 몸이 아니라 마음을 놓아주셔야 하옵니다. 놓아주라니. 아이를 붙잡으려 하지 마시옵고 작은 마님을 살려야 하옵니다. 의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산모를 편히 해야 하옵니다. 더는 자극을 주면 아니 되옵니다. 홍씨 마님은 떨리는 손으로 윤 씨 이마를 쓸었습니다. 그래, 네가 먼저다. 아이는 하늘이 주는 것이다. 네 목숨보다 귀하지 않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윤 씨의 숨이 조금씩 고르게 변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조여있던 매듭을 풀어준 듯이. 밤이 지나고 희미한 새벽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의원이 조심스레 웃었습니다. 고비는 넘겼사옵니다. 그 순간 홍씨 마님은 무너져 내리듯 울었습니다. 분이는 조용히 마루에 앉아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은 이제 살았다. 며칠 뒤 윤 씨는 기력을 조금씩 되찾았습니다. 아이를 잃었는지 아직 품고 있는지 그것은 아무도 확실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윤 씨가 살았다는 것. 마을 사람들은 또 모였습니다. 결국 뚱녀가 살렸다더라. 복을 막는 게 아니라 복을 지키는 아이였구먼. 말은 또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어느 날 홍씨 마님은 마을 여인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내가 약을 과하게 썼다. 그 아이는 나를 막았다. 죄가 있다면 내게 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종간 주인이 스스로 허물을 인정하는 일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홍씨 마님은 분이를 불러 세웠습니다. 나는 너를 방패로 들였다. 허나 내가 우리를 살렸다. 그리고 모두 보는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 수양딸이 아니라 내 딸이다. 분이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짐이었지. 누군가의 딸이라 불린 적은 없었습니다. 봄이 돌아왔습니다. 대문 앞 매화가 하얗게 피고 마당에는 따뜻한 햇살이 가득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사내 아이가 마당을 아장아장 걸어다녔습니다. 작은 손으로 흙을 움켜쥐고 넘어질 듯 말 듯 웃음을 터뜨렸죠. 윤 씨는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제 배 위에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그 배는 다시 한번 은은하게 불러 있었습니다. 그때 홍씨 마님이 천천히 다가와 물었습니다. 몸은 어떠하냐? 윤 씨는 햇살을 받은 얼굴로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번에는 따뜻합니다. 그 한마디에 홍씨 마님의 숨이 멎었습니다. 정령이냐? 윤 씨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을 마당에서 아이와 놀아주던 분이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안아 번쩍 들어올리며 환하게 웃어 보였지만 고개를 돌린 순간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그녀는 소매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복을 막으려 들인 아이가 끝내 복이 되었습니다. 복을 막으려 들인 아이가 결국 복이 되었습니다. 지키려던 마음이 상처가 되었고 놓아준 순간에야 비로소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고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라는 것을 서시종가는 그의 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